안녕하세요, 린입니다. 며칠 전에 친척 중 한 분의 칠순잔치에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자리는 얼굴을 잘 못 보는 친척들, 가족들도 다 모이죠. 뭐 육촌, 팔촌 등등. 그래서 이번 자리는 몇 년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산 여러 명의 친척들이 다 한가운데 모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꽤 된 것 같아요. 텀이 워낙 길었다 보니까 모르는 얼굴들, 특히 아이들이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다들 언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는지, 심지어 아이들도 하나가 아니라 다 둘, 셋씩 있는 거예요. 분명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었는데, 이제 막 이렇게 걸어다니고, 말트고, 그 정도로 어렸던 애들 같은데 언제 이렇게 다 커서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가고 언제 이렇게 다 자랐는지 세월이 그만큼 정말 무섭게 빨리 흘러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제 인사하면서 하는 말이 밖에서 보면 못 알아보겠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밖에서 보면 알아보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자라고 변한 모습에 놀라면서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가족의 형태를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가정, 결혼, 출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어렸을 기억으로는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 되고 취업하고 그런 아직 청년의 모습이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다들 짝을 찾으시고 가정을 꾸리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그런 모습에 이 모든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느낌? 그냥 시간에 맞게, 나이에 맞게 따라서 나는 아직 그 출발선상에 있지도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 결혼, 출산, 아직 그런 무게도 잘 느끼지 못하겠고 생각조차 안 하고 살고 있는데 언제 이분들을 다 이렇게 정착을 하셨는지 나도 과연 그럴 때가 올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출산율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내비쳐볼까 합니다. 사실 출산율을 주제로 한다면 좀 더 자료조사를 많이 해보고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에피소드를. 팟캐스트나 기사 등등 갖가지 좀 통계, 지표 그런 거를 다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좀 전문적인 내용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기엔 또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제가 또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또 시간을 갖고 작업을 하자니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산율에 대한 저의 생각은 정말 저의 개인적인, 저라는 이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가 대부분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뭐 슈카월드나 다른 뉴스 채널, 기사 등등 다른 매체를 접하시면 더 전문적인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전문가가 말하는 Z세대가 말하는 출산율이라는 점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 가족의 의미, 자식 양육의 의미 등등 좀 여러 가지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저의 관점에서 바라본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 주 첫 번째는 일단 혼자 살기 너무 편해졌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될 것 같아요. 혼자 살기 너무 편해졌고 앞으로 더 편해질 전망이라고 예상합니다.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의식주 문화도 그에 맞춰서 변화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공주택 같은 물량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냥 우리가 배달 시킬 때도 이제 1인 전용, 1인분 배달 그렇게 소량만 주문할 수 있게끔 하는 옵션도 생겨났고요. 또 요즘 새로 짓는 뭐 오피스텔이나 그런 주거환경을 살펴보면 그 건물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헬스장, 뭐 커뮤니티 센터, 수영장 등등. 특히 예전과 다른 점은 다시 돌싱이 된 분들도 재혼보다는 남은 인생을 그냥 솔로로 보내는 것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 다 한번 겪어봤으니까 다시는 그쪽에 발을 담그고 싶지 않은 심리도 있을 거고 다른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많은 희생이 요구가 되는지 맞춰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온전히 나를 위해서 나에게 집중하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뭐 재혼 그런 건 꿈도 꾸지 않고 혼자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나이 들면 연금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충분히 내가 내 입에 풀칠할 정도는 됩니다.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을 해놓으면 그런 생각에 싱글 라이프를 더 추구하는 사람도 있겠죠. 다른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것. 특히 남자, 여자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이 산다는 것. 특히 결혼을 하면 어떻게 보면 뭐 이혼하지 않는 이상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라이프 스타일 면에서도 맞지 않는 게 정말 많겠죠. 그럼에도 그냥 이해하고 뭐 희생할 부분은 희생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게 결혼 생활이죠. 차라리 젊은 때는 모든 게 다 가능했는데 뭐 캐주얼하게 만남을 이어가든 아니든 젊었으니까 남은 시간이 많으니까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수월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아무나 만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젊은 때처럼 캐주얼한 관계만을 지향할 수도 없는 거고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와 외국, 서양의 차이점은 서양 사람들은 일단 데이팅 앱에 굉장히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을 만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 중 하나로 거의 자리매김이 돼 있어요. 심지어 솔로인 연예인들까지 데이팅 앱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좀 폭이 넓죠. 폐쇄적이지 않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데이팅 앱에 익숙하지도 않고 위험 요소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인위적인 만남보다는 자만추를 선호하고 그런 뭐 인터넷 어플을 통해 만났다? 거기에 대한 편견이 있죠. 아직은 안 좋은 편견이. 그렇기 때문에 문이 좁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시선 저런 시선 받지 않고 그냥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에 더욱더 싱글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수도권 인구 집중. 대한민국은 다른 별칭이 있죠. 서울민국. 맞습니다. 정말 서울민국이에요. 서울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웬만한 대기업, 일자리도 다 수도권에 몰려있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일이 필요한데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 회사가 온통 서울에 몰려있으니까 당연히 인구가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나라 자체가 작은데 갈수록 인구는 한 곳으로 집중되고 나머지는 텅텅 비게 되고 요즘 폐교 한 학교가 정말 많아졌다고 하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 같고요. 특히 외곽 쪽, 수도권을 벗어나서 외곽 쪽에는 이미 폐쇄된 학교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새로 태어나는 애들도 없고 또 있는 애들마저도 다 수도권으로 몰리니까 나머지는 텅텅 비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분산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을 더 개발을 시켜야 돼요. 뭐 일자리를 분산시킨다던가 출근길 창밖을 쳐다보다 보면 정말 차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좁은 나라에 왜 이렇게 차는 많을까? 다 이제 일터를 향하는 차들이겠죠. 차는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나라 땅에 비해. 그러니까 항상 주차할 공간도 부족하고 특히 서울은 어떻게 보면 서울을 딱히 벗어날 일이 없는 사람들은 굳이 자차 보유하지 않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게 더 이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갈 때마다 주차 자리, 주차비, 거기에 또 이제 자동차 보험료 등등 이런저런 지출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이 지방 소멸의 진짜 원인은 어떻게 보면 저출생이 아니라 인구 쏠림 현상이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악순환인 거죠. 인구가 몰려있는 곳은 경쟁이 심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출산율이 원래 높던 곳은 인구를 다 빼앗겨서 다시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 악순환의 고리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끊어내려면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던가 그 균형을 좀 맞추는데 우리가 노력을 쏟아야 되는 거죠. 제가 작년에 한바탕 이사 소동을 겪을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같은 가격이라도 서울과 그 외곽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집의 크기, 환경이 다르거든요. 가격은 같은데 크기에서 차이가 나니까 같은 돈이라도 뭐 외곽에서는 3룸까지 구할 수 있는 반면에 서울에서는 뭐 1.5룸 내지 2룸. 근데 그것도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은 대부분 원룸이죠. 그래서 어플을 보면서 순간 흔들렸을 때가 많죠. 서울을 좀만 벗어나면 더 넓은 집, 그리고 좀 더 쾌적하고 앞에 좀 푸릇푸릇한 나무들도 보이고 답답함이 없는 그런 뷰. 얘 집을 구할 수 있는 반면에 서울에서는 회색 도시에 갇히는 꼴이 되니까 접근성을 포기할 것인가, 방의 크기를 포기할 것인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도 결국은 서울입니다. 서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직장 때문에. 뭐 매일 출근해야 되는 직장이 아니라면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혹은 직장이 또 외곽에 위치해 있다면
굳이 서울을 고집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여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친구들을 만나도 여기서 만나는데 이게 서울에 살다가 서울 한번 벗어나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뭐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다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데 아직 서울에 입성을 못했어요.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가격도 그때 그 시절이랑 지금이랑 다르니까 한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기 힘든? 제가 좀 나이가 차고 전원 생활을 지향하게 된다면 그때는 뭐 벗어나겠지만 아직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도권 쏠림 현상을 얘기해도 결국 저도 여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참 뭐랄까 마냥 그런 현상을 꼬집을 수만은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원인은 책임감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 중 하나가 그렇죠. 일단 낳으면 다 키우게 되어 있다. 물론 방치하지 않는 이상 다 키우겠죠. 낳으면. 애초에 자식을 가지고 싶으니까, 잘 키우고 싶으니까, 잘 키울 자신이 있으니까 자식을 갖겠죠. 근데 이게 정말 일단 낳고 보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치부할 수가 없어요. 자식은 사람입니다. 동물도 아니고요. 그냥 먹이만 제때 주고 뭐 산책시키고 그럼 알아서 다 잘 크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니까 잘 키워야 됩니다. 그 책임은 온전히 부모에게 있어요. 자식을 올바르게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2세잖아요. 2세. 우리가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일단 첫 번째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게 해야죠. 누구나 자식을 좋은 환경, 갖출 건 다 갖춘 환경, 배우고 싶은 것도 다 배우게 해주고 입고 싶은 것도 입게 해주고 그러고 싶은 게 이제 부모 마음이죠. 물론 자식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도 안 되지만 버릇이 없어지니까. 근데 일단 그런 환경을 갖추려면 경제적 안정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있어야 키워요. 그리고 자식 한 명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은 저는 측정이 불가하다고 생각해요. 뭐 1억을 지원해준들, 2억을 지원해준들 그게 그렇게 딱딱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을 만큼의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식을 낳고 그 돈을 받느냐 아니면 그냥 안 받고 혼자로 사느냐 둘 중 하나 택하라면 저는 아직 혼자 사는 쪽을 택합니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내 자신 하나 책임지기도 힘든데 누구를 낳아서 키운다. 이거는 완전 어나더 레벨인 거죠. 저는 자식 양육의 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20살 되면 끝이다? 아니에요. 자식이 20살이 되건 30이 되건 40이 되건 항상 자식 걱정은 떠나지 않을 거예요. 뭐 자식이 이미 뭐 독립해서 혼자 산다 하더라도 계속 전화해서 체크하고 집에 뭐 필요한 거 가져다 주고 뭐 사다 주고 그런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뭐 20살 되면 나는 이제 손 뗀다, 손 털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세상을 등질 때까지 책임져야 하는 게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책임감에 대한 무게를 굉장히 강하게 느껴요. 제 모토 중 하나가 책임질 수 있는 일만 벌리자입니다.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일단 보류하거나 시작 자체를 하지 말자. 솔직히 제가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것도 여러 번의 고민이 있었어요. 일단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선 내가 매주 말할 수 있는 토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냐. 그래서 그런 토픽들을 최대한 많이 정리해 놓은 다음에 시작하자라는 생각에 예전부터 생각은 있어도 좀 보류해 놓고 준비를 해왔죠. 그래서 제가 지금 1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팟캐스트도 저의 책임감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책임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또 무슨 일을 벌릴지는 모르겠지만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 자잘자잘한 거든 큰 거든 우리 항상 고민하고 많은 신중함을 가하는데 자식을 가질 생각을 한다. 계획을 한다. 이거는 그 몇 배, 몇십 배 이상의 책임감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비교의식, 소셜미디어입니다. SNS의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출산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여는 합니다. 근데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보다 더 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다뤄보자면 SNS가 등장하고 나서 비교의식이 생겨난 건 맞아요. 아마 비교의식은 그 예전부터 있긴 있었겠죠. 있었던 개념이고 옛날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겪어
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형태가 많이 달라졌죠. 옛날이라면, 옛날에 뭐 인터넷이 없던 그런 시절의 비교의식이라면, 뭐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겠죠. 우리 옆집 사람, 우리 앞집 사람, 직장 동료 등, 이게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비교 대상이 됐겠죠. 아, 뭐 옆집 아들은 어느 대학 가고, 뭐 내 회사 동료 누구는 뭐 해외 어디로 유학 가고, 그렇게 내 바운더리 안에서 퍼진 비교의식이라면 이제는 소셜미디어가 발달하고 나서 내가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심지어 국내도 아닌 해외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뭐 일상,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서 비교하는 대상이 더 넓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흔들리게 돼요. 본질적으로 따지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쵸? 그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일상에 무분별하게 노출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비교의식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흔들리다 보니까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이고, 아, 저 정도 재력 아닌 이상 결혼은 꿈도 못 꾸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소셜미디어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뭐 너무 단순한 얘기지만 집값, 생활비의 폭등. 이 물가가 갈수록 오르니까 엄두가 안 납니다. 내 집 마련은 너무 그림의 똑같은 소리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자가를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시절에는 어떻게 이게 다 가능했을까? 물론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때는 가능했던 게 지금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뭐 내 집 마련은 뭐 엄두도 못 내고 그냥 반쯤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많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결혼에 있어서 이런저런 조건을 많이 붙여요. 뭐 혼수는 누가, 집은 뭐 신랑 쪽에서, 명의는 뭐 공동명의, 뭐 단독명의 등등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요. 이런 험난한 과정을 다 뚫어야 이제 결혼이라는 지점에 꼬리는 하는데 그 결혼이란 게 그만큼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솔직히. 뭐 요즘 서울 웬만한 아파트값 정도면 외국에서는 뭐 2층짜리 단독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격이고 거품인 곳도 많아요. 그냥 서울이라는 이유로 평범한 아파트인데 위치가 서울이라는 이유로 또 뭐 한강 뷰라는 이유로 값이 하늘을 찌르듯 솟구치니까 엄두가 안 나죠. 그래서 저는 좀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못 사면 말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 일단은 그렇게 먼 미래까지 내다보기보다는 일단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 헤쳐나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내 집 가지면 좋겠지만 지금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뭐 딱히 낙담할 필요는 없는, 뭐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답이 나오겠지. 그게 뭐 내 집 마련이든 아니든 어떤 형태로든.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엿보다 보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라고 느끼는 때가 있어요. 일단 자식이 생기면 걱정거리가 배로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다 큰 성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 눈엔 그저 애기 같겠죠.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런 나의 모든 관심과 정성이 자식에게 향하겠죠.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산다고 하잖아요. 어른들이 하는 말이. 누구나 다 내가 키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근데 가끔은 저는 자식 키우기를 투자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시간, 돈, 정서적 에너지를 쏟는 것을 생각해보면 일종의 투자가 될 수 있죠. 여기서 투자라는 개념은 단순히 경제적 이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행복과 성공, 건강, 더 나아가서 부모들도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투자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죠. 투자라는 단어가 좀 강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자식이 주식도 아니고 개념을 좀 세분화시켜보면 일단 경제도 투자. 우리가 교육비, 양육비 쏟아붓는 돈이 상당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금액일 거예요. 사람이 소비하는 데 있어서. 여행도 아닌, 다른 것도 아닌 자식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가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식이 좋은 교육을 받고 원하는 거 배우고 커리어를 쌓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서포트 해주기 위해 비용을 많이 지출하죠. 그래서 자녀가 언젠가 큰 사람이 된다면, 경제적 독립을 이루게 된다면 자식에게 오는 그런 도움도 기대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투자로 보는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투자. 그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 또 성취감, 자녀가 자라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런 지켜보는 즐거움도 정서적인 투자에 포함이 되겠고요. 마지막은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 우리가 키운 자녀들이 잘 자라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에 대한, 사회 전체 발전에 대한 투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큰 그림으로.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자녀 키우기 또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쏟은 만큼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대 이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기대 이하로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미래는 부모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그 결과에 대한 보장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자녀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데 의미를 더 둔 관점이겠죠. 제가 여태까지 팟캐스트나 또 이제 브런치에 글을 쓰면서 어학연수 얘기는 이미 많이 언급을 해왔어요. 그리고 아직 연재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학연수 이야기는 다 끝났고 이제 어학연수 끝나고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달 정도 머무를 때에 생긴 일들,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반부죠. 그 이야기를 지금 집필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아마 언급 안 했을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어학원 생활이 끝나고 오시 쪽, 그쪽에 한 달 좀 이상 지내다가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그때 머물 때 제가 아는 지인의 집에서 지냈어요. 한국인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샘퍼 모르는 에어비앤비에 묵기보다는 아는 사람 집에 있는 게 또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게 좀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심을 했어요. 참고로 이제 부부입니다. 부부이고 애들도 있었어요. 자식이 둘이나 있었고 두 분 다 한국 사람인데 결혼은 한국에서 하고 아마 첫째 아이를 낳고 미국으로 돌아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갔을 때 이미 둘째 또 태어나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게 내 가족이 사는 집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에어비앤비처럼 한 달 지내게 된 거고 이제 방 한 칸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룸메이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처럼 운영되는 곳이었어요. 그 집 자체가. 참고로 남편분이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부인은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얻어서 그쪽에 삶의 터전 잡은 거죠. 그래서 제가 갔을 때쯤이 이미 미국으로 넘어간 지 5년이 좀 넘어가는 시점이었어요. 꽤 됐죠. 저는 좀 기대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기대했냐? 일단 나보다 훨씬 더 미국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이제 자리가 잡힐 만한 시기가 됐으니까 배울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 생활의 그 진면모를 엿볼 수 있는 내가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나 또한 이 미국 생활을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훗날 그런 기대감을 안고 갔어요. 그런데 무서울이만치 현실적인 일상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더라고요. 일단 남편이 일을 나간 사이에 부인은 아이 둘을 키워야 됩니다. 참고로 그때가 이제 어린이집 다닐 나이였기 때문에 둘 다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 깨운 다음에 밥 먹이고 차에 태워서 등원을 시킵니다. 그렇게 일과가 시작이 돼요. 일단 어린이집 등원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와이프분도 오자마자 면허를 땄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우당탕탕 아침 일과 시작한 다음에 돌아와서 본인도 이제 아침 먹고 청소하고 이런저런 집안일 하다가 잠깐 눈 붙이고 나면 이제 애들 데려올 시간인 거예요. 그럼 다시 하원시키고 와서 점심 먹이고 놀아주고 같이 차에 태워서 장 보러 가고 그렇게 오면 또 저녁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장소만 미국이지 삶은 똑같습니다. 이쪽이랑. 한국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든 어느 나라건 삶의 터전을 잡고 일을 나가기 시작한다? 그럼 한국 생활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에 대한 신비감도 점점 사라지겠죠. 특히 아이들까지 키우면 숨을 돌릴 틈이 없잖아요. 저는 그 정도 이제 오래 살았으면 어느 정도 이제 영어 실력도 많이 늘고 주변 관광도 많이 다녀봤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뭐 영어를 따로 공부할 틈도 없으며 주변을 뭐 여행 가는 것조차 꿈도 꾸지 못하고 일상이 묶이니까 애들 키우는데 묶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도움이 됐어요. 이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데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죠. 미국살이 해외살이 꿈만 같죠. 거기엔 정말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닥 그렇게 꿈만 같은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오히려 출산율에 관한 기사를 볼 때마다 가족의 의미를 더 깊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족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됩니다. 왜냐? 낳아주셔서 감사하거든요. 어떻게든 이렇게 건강하게 잘 키워주신 데에 대한 감사? 정말 보통 희생이 아닌데 그것을 해내주신 부모님, 또 가족에게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가족이 주는 사랑과 안정감은 또 다르거든요. 친구나 애인에게서 오는 것과는 별개예요. 저는 제가 가족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여기거든요. 이 우선순위는 안 바뀔 거예요. 왜냐? 가족과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물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유한하지만 특히 가족과의 시간은 더더욱 그렇죠. 뭐 연인이나 친구는 떠나고 오고 반복을 거치는 게 자연스러운 관계지만 가족은 영원하잖아요. 한 번 가족은 끝까지 가족이죠. 그래서 그냥 제 주변에 가족이 있다는 거, 고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어른의 관점을 들을 수 있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생각이 없지만 또 모르죠. 저도 사람 마음이 갈 때 같으니까 언젠가는 또 가족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평생 안 생길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자식 양육은 정말 많은 책임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확실하기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들려주세요. 들려주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저와 같은 관점인지 다른 관점인지 또 궁금하니까 원하신다면 리뷰나 팟캐스트 DM, 스포티파이 댓글로도 많은 의견 들려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쓰고 있는 브런치 스토리의 글 캘리포니아 로맨스도 많이 읽어주시고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